당국대 그 교수님과 저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도 한 적 없습니다. 그 장 교수님의 아이 역시 제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 새로운 내용, 그리고 이 가짜뉴스 공방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이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가짜인 것인지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S 보도국 법조팀의 안상우 기자,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도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안상우 기자, 일단 안상우 기자가 시청자분들께 적어도 지금 새롭게 제기된 내용 어떤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사모펀드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부분이 어제 쉽게 말씀해 주세요. 네, 밤에 보도가 됐는데 예.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제 정경심 교수는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을 뿐 그 투자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고 어디에 투자됐는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그거는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죠. 예. 그런데 어제 정경심 교수와 그 동생 그리고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그 조범동 씨 셋이서 향후 투자 대상이 될 그 사업체 대표를 불러서 그 운용사 사무실에서 사업 설명회를 들었다라는 보도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이제 주목해야 될 새로운 뉴스고요. 사업 설명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우선은 사업 설명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미 알려진 사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17년 7월 31일은 그 정경심 교수 그리고 그 가족들이 14억을 펀드에 투자했던 시점입니다. 근데 정확히 그날 그 2차 전지 관련 사업체 대표를 불러서 2차 전지 관련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들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사모펀드,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등이 투자했던 그 자금이 정확히 그 업체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업체로 돈이 갈 것을 알고 사업 설명.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웰스 CNT 저겁니까? 저거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IFM인가 다른 회사죠? IFM입니다. 예. IFM은 또 어떤 회사죠? 제 IFM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알려졌고요. 향후 2017년 11월부터 코링크피가 최대 주주가 되는 WFM과 같이 2차 전지 사업을 같이 협력을 했던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안상우 기자가 그 부분이 새롭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지금 어제 오늘 신문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검찰 수사와 관련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SBS 법조팀 기자들이 열심히 확인했을 겁니다. 이거 맞는 겁니까? 사실입니까? 그중에서 눈에 띄는 기사 또 이 기사는 시청자분들께서 그냥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다면 어떤 기사가 있어요? 이제 제가 단정적으로 이거는 사실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취재한 바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앞으로 믿고 계속 지켜보셔도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나온 인턴 증명서 관련된 어떤 수사 소식입니다. 그 전까지는 앞서서 영상에도 나왔지만 조국 그 장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이 스펙 품앗이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국대 교수와도 아는 바가 없고 그 교수 아들과도 자신은 모른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 검찰 수사 결과 세 가지 사실이 추가로 확인이 됐는데 세 가지요? 첫 번째는 이제 조국 장관이 교수 시절에 그 당국대 교수 아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하라고 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날이 스승의 날이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기억을 한다 그런 내용의 기사가 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세미나에만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 조국 교수의 따님이 이제 그 인턴 증명서를 갖고 와서
그 단국대 교수 아들에게 건네줬다는 부분도 건네줬다. 예. 학교에 제출했다라고 얼마 전까지 그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네. 그 증명서를 갖고 와서 자기에게 줬다. 예. 조국 교수의 딸이. 예. 예, 그것도 뭐 새롭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럼 이 인권법센터 증명서를 도대체 누가 발급한 거냐가 굉장히 큰 쟁점이었는데 세 번째 그 쟁점과 관련해서 나온 사실은 인권법센터의 직인이 없는 상태의 증명서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떤 조국 장관의 자택 PC에서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예, 그 파일로 나왔다는 거겠죠. 그러면 예. 파일로 나왔다. 지금 두 가지 새롭게 나온 검찰 수사 관련한 내용이라고 안상우 기자가 설명을 해줬는데 그 각각의 경우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가령 IFM의 사업 설명을 들었다. 네. 이것은 만약에 그것이 검찰 수사 또 앞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서울대 인권법센터의 그 조국 딸과 단국대 장모 교수의 아들이 네. 그 증명서를 발급받고 파일이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컴퓨터 안에서 나왔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예전에 아마 조모 씨, 오촌 조카 조모 씨하고 웰스 CNT의 최 대표 녹취록에 보도될 때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 몇 번 말씀드린 건데 IFM 배터리 나오면 우리 다 큰일 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국책 사업인데 이게 국책 사업 이 IFM 이 이름이 나오고 익성 이름이 나오면 우리 다 모두 다 다친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때도 제가 한번 이 구조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조국 장관의 가족 정경심 교수 돈이 코링크 P라는 회사를 통해서 지금 보시면 블루펀드로 들어갑니다. 블루펀드가 웰스 CNT에 투자를 해요. 그럼 쉽게 말하면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 돈은 웰스 CNT만 투자가 된 거예요. 근데 웰스 CNT가 투자받은 돈의 일부인 13억을 IFM에 투자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IFM이 배터리 사업에 잘 돼서 돈을 벌면 웰스 CNT가 돈을 벌고 그 결과 그럼 결국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씨가 돈을 버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앞서 안상우 기자 얘기하셨지만 2017년 7월 31일이라는 날은 그때는 아마 IFM이 막 설립됐을 때인 겁니다. 막 설립되고 그 이후에 블루펀드에 정경심에도 돈이 들어가고 그 블루펀드가 웰스 CNT에 투자하고 웰스 CNT가 IFM에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간접적인 투자가 있기 전에 이미 조모 씨하고 정경심 교수가 IFM에 가서 사업 설명회를 들었다는 얘기는 IFM이 국책 사업이 2차 사업을 하겠구나. 그럼 여기다 투자를 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직접 투자를 하면 안 되니까 중간에 이 블루펀드를 만들어서 웰스 CNT를 거쳐서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미 다 계획을 짜놓고 들어갔을 수 있다라는 검찰의 주장을 조금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공직자윤리법 보면 백지신탁 거부죄라는 게 있어요. 한번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간접 투자만 가능하지 직접 투자는 안 되는데 저 행위는 이미 직접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간접 투자라는 형식을 갖춘 것뿐이다. 실질적인 직접 투자다. 그래서 이제 백지신탁 거부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거기서 더 나가면 또 어떤 문제까지 얘기될 수 있냐면 결국 지금 뭐 IFM, 익성, 그다음에 WFM을 둘러싼 각종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조모 씨의 개인 작품이 아니라 정경심 교수하고 사전에 공모를 하고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다라고 검찰이 볼 여지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울대 그 인권법센터 문제는 지금 뭐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의 진술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조국 장관의 자택에 나와 있어 이미 제출됐던 하드에서 단순히 완성본 파일이 아니라 직인이 찍히지 않은 미완성 파일이 나왔다. 이 얘기는 역시 예전에 동양대 표창장이 영화 기생충처럼 위조됐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PC에서 자체적으로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제작했을 가능성,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왜? 직인이 찍히지 않은 서류 파일이 나올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인 거죠. 예. 그리고 말이죠. 처음에 그 사모펀드 이야기하다가 안상우 기자가 이야기한 어제 이현영 기자가 보도했던 내용인가요? 네. 그 보면 이 부분 정말 궁금해요. 지금 일부에서 뭐 많은 분들이 저 코링크 P 또 익성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경심 교수와 동생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여기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저 코링크 P나 이런 데가 사실은 결국 익성이라고 하는 데가 주도한 것 아니냐. 이거는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하고 있는 안상훈 기자 입장에서는 현재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으로 보면은 이것이 과연 정경심 교수가 주체가 돼서 뭐 코링크피에 돈을 주고 여기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돈을 벌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익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뭔가 다른 목적, 2차 전지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오히려 코링크피라고 하는 그 펀드를 만들고 여기에 오촌 조카가 정경심 교수의 그냥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한 것인지, 이 부분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취재 내용은 어때요?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코링크피를 가운데 두고 익성이 주도했냐 아니면 정경심 교수 측이 주도했냐라는 이 주장은 서로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링크피를 두고 익성도 주도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정경심 교수 측도 양립할 주도를 수 있다. 할 수 예.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먼저 익성이 사실은 익성이라는 회사가 핵심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주장들이 있고 그 주장의 근거는 한 3개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코링크피라는 회사가 애초에 익성, 그러니까 상장 기업이 아닌 익성의 상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맞춤형 운용사라는 그런 의혹, 이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코링크피가 운용하던 펀드, 쉽게 뭐 이른바 레드코어 펀드로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펀드에 실제로 익성의 자금이 들어간 예. 의혹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익성 회장의 먼 친척이면서 현재 익성에서 임원을 지내고 있는 이모 씨가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도 받았는데 이모 씨가 실제로 조범동 씨와 굉장히 가까웠고 2010년대 초반부터 어떤 우회 상장이라는 방식으로 주가 조작을 하려고 했던 세력 중에 하나다라는 의혹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것이 익성이 주도한 판 아니냐, 왜 억울하게 정경심 교수가 여기에 연루된 것처럼 나오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 반대로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정말 정경심 교수는 정말 무관하냐라고 했을 때 또 그렇지 않거든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사실관계들을 보면 먼저 익성의 우회 상장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코링크피의 설립 자금은 그럼 누가 됐냐? 검찰 수사를 해보니까 이게 정경심 교수의 차명 어떤 자금이 그 코링크피의 설립 자금으로 들어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링크피에 투자한 정경심 교수의 동생 자금도 이것도 사실은 정경심 교수의 어떤 차명 재산일 수 있다, 차명 돈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혹들도 나온 상황이고, 근데 이렇게 해서 정경심 교수가 어떤 차명 계좌를 통해서 코링크피 설립 등등의 10억 정도를 지원을 해줬는데 이후에 코링크피가 최대 주주가 된 WFM에서 이 10억을 다시 정경심 교수가 돌려받았다라는 부분도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지금 확인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은 오로지 익성만이 주도한 판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그리고 애초에 둘 다 양립 가능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상훈 기자가 길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검찰의 처분에도 차이가 완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익성이 간략하게 좀 설명해 익성이 주된다는 이제 예. 주장, 조국 장관 측에서 이제 나오는 주장인 것 같은데, 익성이 주된다고 하면 정경심 교수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조 씨한테 사기를 당한 돈만 투자했을 그렇죠. 뿐이다. 그래서 피해자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조 씨는요 죄명이 하나 추가해요. 특경 사기. 그 오촌 조카 조범동 씨. 그렇죠. 예. 만약에 그래서 정경심에서 돈을 갖다가 이제 사기를 친 거라고 하면 그러면 진짜 특경 사기 10억에서 한 20억 정도 사기가 될 거예요. 오촌 조카의 혐의가 더 중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익성이 주고 익성을 위해서 정경심 교수의 예를 들어서 돈을 좀 끌어들이고, 그리고 이제 조 씨가 밖에 나가서 야 이거 민정수석 돈이 들어온 우리는 그런 회사야라고 속된 말로 호가호위해서 투자금을 끌어들인 거라면 그러면 정경심 교수 피해자잖아요. 그러면 특경 사기가 추가되는 거예요, 조 씨한테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딱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게 팩트라고 한다면 팩트라고 조범동 씨는 그냥 있는 팩트를 얘기해서 자기가 원래 짊어져야 할 혐의를 하나 더 추가받는 것이고 더 그렇죠. 중한죄를 받게 되는 것이고, 만에 하나 그게 팩트가 아니라면 예. 조범동 씨가 일부러 예. 내가 더 중한 형량을 받더라도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술할 이유는 가능성은 없다는 없다.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조범동 씨가 속된 말로 뭐 조국 장관이 오촌 조카기 때문에 친척이기 때문에 보호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팩트면 팩트들을 얘기하고 이제 팩트가 아닌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 진술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러면 본인이 이제 특경 사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닐 거고. 예. 반대로
그러면 만약에 정경심 교수도 익성 측과 마찬가지로 코링크와 한대, 그러니까 3대 축 중에 하나, 코링크 P, 익성, 정경심 교수 이 3대 축 중에 하나라고 하면 잠시만요, 김태현 변호사. 지금 자막은 김태현 변호사 얘기한 것과 좀 다르게 나가는 것 같아서요. 오촌 조카가 주도했다면 특경 사기죄가 아니라 익성이 주도한 것으로 결론 그렇죠. 난다면 오촌 조카에게 특경법상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특경 하는 사기죄가 겁니까? 제명이 아니라 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줄임말 특경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사기죄. 예. 왜냐하면 이제 액수가 10억이 넘어가니까. 예, 만약에 예. 정경심 교수가 주도한 것이다라고 검찰이 판단한다면 그러면 조 씨하고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WFM을 중심으로 해서 WFM 중에 상장회사거든요. 그럼 익성의 우회상장의 핵심이 WFM이에요. 결국 우회상장이라는 건 비상장회사인 익성하고 WFM이라는 WFM이라면 상장회사 합치는 거니까. 그 상장회사인 WFM을 둘러싼 각종 미공개 정보 이용, 주가 조작 같은 이 부정거래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공범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정경심 교수가 자본시장법상 공범관계가 되느냐 아니면 조모 씨가 특경법상 사기죄가 추가되느냐. 저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두 개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 상황과 관련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이제 정경심 교수가 참 오늘 오전에 페이스북에 새로운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올린 글을 보면 아들이 어제 아침 10시부터 새벽 2시 넘어 16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3시쯤 귀가하면서 오늘 처음 느낀 게 제가 참 나쁜 놈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조서를 읽어보면 저는 그런 놈이 되어 있네요. 아이의 자존감이 여지없이 무너졌나 보다.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 또 있죠. 어제가 딸아이의 생일이었는데 아들이 소환되는 바람에 전 가족이 둘러앉아 밥 한 끼 못 먹었다. 매일매일 카메라 눈에 기자의 눈에 둘러싸여 살게 된 지 50일이 되어간다. 내 사진은 특종 중에 특종이라고 한다. 8월 말 학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나는 덫에 걸린 쥐새끼 같았다. 그리고 딸아이가 뭐 성적 이런 문제를 조사받을 때 물어보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데 아이를 안아주지 못했다. 안아주면은 더 많은 눈물을 흘릴까 봐. 그런데 이 정경심 교수 글이 그동안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올렸는데 대부분 언론의 보도 자중해주기 바란다. 확인하고 써주기 바란다. 검찰은 나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 대단히 건조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였는데 톤이 어조가 바뀌었어요. 감성적인 네. 어조로. 그냥 뭐 저는 사실 저 정경심 교수의 글에 뭐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찌됐든 간에 본인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조사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의 아들, 딸이 검찰 조사받고 오는 모습들이 마음이 편할 일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조사받고 오는 것에 대한 부모로서의 미안함? 뭐 이런 것들 그냥 저는 표현했다고 그 정도의 의미만 전 두고 싶습니다. 저 글에 대해서. 예, 안상훈 기자, 우리 법조 기자들은 정경심 교수가 페이스북에 글 올릴 때마다 그 반영도 해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될 텐데 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일단은 그 어제 올린 글도 좀 연속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제 올린 글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은 성실하게 조사를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나는 검찰 조사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자신감이 묻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올린 글을 보면서 그 어떤 피혐의자가 조사에 잘 응하냐 응하지 않냐는 향후 구속영장이 만약에 청구가 돼서 발부 사유를 어떤 심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판단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오늘 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정경심 어떤 교수에게서 느껴지는 부분은 억울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현 중에 몇 가지는 나는 덫에 걸린 쥐새끼 같다라는 표현이 저는 계속 눈에 갔고 굉장히 스스로 억울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것을 연달아서 쓰여진 두 개의 게시물을 통해서 잘 표현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저희는 이제 여전히 정경심 교수는 그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고 이런 점을 좀 느낄 수 있죠. 정경심 교수가 3시간 전으로 나옵니다. 지금이 3시 반인데 3시간 전이면 한 11시쯤에서 올린 글로 보이는데 두 개의 글을 올린 거예요. 아들이 강도 높은 조사받고 오늘 새벽 3시쯤 귀가했다. 아이의 자존감이 무너졌나 보다.
그 아이는 평생 엄마에게 한 번도 대들어본 적이 없는 동네에 소문난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였는데 학폭 피해 이후에도 어떻게든 삐뚤어진 세상을 이해하고 내 나라를 사랑하며 공인이 된 아빠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아이였는데 아들 걱정하고 그다음 글은 딸 아이 2차 소환에 임한 딸에는 또 눈이 퉁퉁 부어 밤늦게 돌아왔다. 조사받으며 부산대 성적 유급 운운하는 부분에서 모욕감과 서글픔에 눈물이 터져서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 살다 보면 공부를 잘할 수도 못할 수도 있다. 나는 그날 딸의 앞에서 울지 않았다. 아들과 딸 두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심경,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둔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가짜 뉴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스크린 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가짜 뉴스라고 해서 검찰 수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당장 대표적인 것은 어제 적어도 검찰이 해명을 했고요. 짜장면을 시켜 먹어가면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내용의 그 보도가 있었죠. 수사관들이 조 장관 자택에서 짜장면 시켜 먹으면 모욕을 줬다. 조국 장관 관련한 수사에 검사가 250명이 투입됐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김을동 전 의원의 며느리 그리고 배우 송일국 씨의 아내인 정승현 판사가 했다. 일단 이 세 가지 내용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짜장면 관련해서는 말이죠.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또 어제 아침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관련한 영상이 혹시 준비가 돼 있습니까? 어떤 의원이 이런 얘기했는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는 무려 11시간에 달하는 장시간의 자택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개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통상의 경우와 달리 중화요리, 짜장면을 배달시켜 먹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몹시 이례적입니다. 몹시 이례적인 수사 방식의 배경에는 몹시 이례적인 수사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이재정 대변인이 저런 이야기했고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죠. 민병두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런 글을 올렸어요. 11시간 압수수색 정상국가 아니다. 2~3시간이면 끝날 일을 9명이 짜장면 주문에 시간 때우고 양말, 휴지, 책갈피, 수채통 뒤져가며 큰 범죄라도 있느냐 낙인 찍는 검찰. 인권유린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공정작가는 뭐 이번 짜장면 얘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공정작가가 상당히 날카롭게 그런 의미에서 당신이 자식이 없는 건 하늘의 자비일까?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하는 거겠죠? 네. 저런 부분까지 또 공정작가가 진중권 교수에 대해서는 뭐 머리가 나쁘다고 얘기를 했고 네. 어떻습니까? 이 짜장면 관련해서는 어쨌든 검찰 해명으로 보면 가짜 뉴스예요. 그죠? 그건 분명한 거죠? 예, 그건 분명한 거고 11시간 압수수색 이례적이긴 해요. 근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일하러 나가서 금방 일 끝내고 들어오고 싶죠. 오래 있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기자분들 취재 나가가지고 1시간 취재할 수 있는 거 일부러 10시간 끈 적 있으세요? 빨리 들어와서 또 리포트 쓰고 퇴근하고 싶죠.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검찰이 어제 밝혔듯이 11시간 압수수색한 데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일단 변호인이 입회 때문에 시작 조치도 늦었고 그리고 지금 예전에는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자택 압수수색 영장 가져가면 자택에 있는 거 아무거나 다 들고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택의 안방으로 특정했는데 가봤더니 건넌방에 있다. 그러면 건넌방으로 장소병에서 압수수색을 다시 받아야 돼요. 아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런 식의 변호인과 압수수색 범위에 대해서 논쟁이 있어서 이를 좀 말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받느라고 시간 오래 걸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저희같이 방송에서 그냥 신문기사하고 평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 여당, 집권 여당이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은 어느 정도 가능했을 텐데 그걸 11시간 압수수색 이례적이다. 짜장면 시켜 먹었다. 그런 논평 하는 게 전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네, 집권 여당이. 알겠습니다. 하긴 민주당이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걸 거예요. 2달 전에 자신들이 그렇게 극찬하면서 임명했던 검찰총장이 또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고 검찰개혁의 상징처럼 돼 있는 조국 장관과 관련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을 비판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고민스럽고요. 또 하나 이 수사팀이 말이죠. 250명이 투입됐다. 이 안상우 기자가 잘 알 거 아닙니까? 네. 정확한 규모가 어느 정도나 돼요?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앙지검 전체 검사 총원이 253명 정도라고 서울중앙지검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중앙지검 전체 검사가 사건에 그 투입이 됐어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은 이 자체가 사실이 아니고요. 제가 좀 취재하면서 알아본 바로는 그 숫자가 정확치는 않지만 대략적인 범위는 검사 같은 경우는 20명에서 30명 사이가 지금 현재 수사에 투입된 상황이고 수사관까지 포함을 하면은 한 70명 수준입니다. 아, 수사관까지 포함하더라도 100명이 안 된다. 네. 안상욱 기자가 취재한 것으로 보면은. 네. 국정농단 특검 수사 때 그 당시의 인력이 대략 몇 명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시죠? 안상욱 기자나 김태현 변호사? 그래서 저는 잘 그 예. 부분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저도 그 부분을 좀 기억을 못해서 가장 최근의 수사랑 한번 비교를 예. 해보려고 데이터를 가져온 게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이렇게 큰 수사였다고 한다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단이었습니다. 그때도 그 대통령의 특별 지시 때문에 또 수사가 한층 강화됐었죠? 네. 예. 그 수사단이 꾸려졌을 때도 굉장히 대형 수사단이라는 그런 평가가 많았는데 그때 실제로 단장을 포함해서 검사가 12명 정도였고 수사관을 포함하면 전체 수사 단원 같은 경우는 30에서 40명 사이였거든요. 그것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큰 규모의 수사단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일부 알려진 것처럼 그 수사단 전체 규모가 250명이다라고는 그건 사실과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보니까 드루킹 특검의 수사팀 규모가 국정농단 수사팀 규모와 비슷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있는데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드루킹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팀 규모가 검사가 87명, 아마 이 일반 수사팀, 수사 직원까지 포함해서 온 것 같아요. 특검보 3명에 파견 검사 13명, 그리고 87명이라고 한다면 그 파견 직원들까지 해서 그러겠죠. 네. 87명. 예. 그럼 국정농단 수사팀 규모도 그렇다고 한다면 100명 정도였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확인해서 좀 팩트 확인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오늘 국대 떡볶이 이 부분 얘기도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이 얘기는 좀 넘기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그 영장 전담 판사가 누구였다. 네. 압수수색 영장 발부한 네. 누군지는 확인이 됩니까? 법원에서 알려줍니까? 네, 그 부분은 일단 확인은 안 되고요. 향후 그것이 어떤 어떤 보복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정상적인 공보 범위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적어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정승현 판사는 적어도 확실히 아니라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정도만 하더라도 뭐 다른 경우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나 영장 전담 판사 누구다. 이건 그때는 다 알려지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고 예. 그때는 구속 영장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선명하게 시청자분들께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 그게 또 김태현 변호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안상욱 기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